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레바논 원정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어젯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레바논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슈틸케 감독은 2014년 9월 5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다수 선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선수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칠 뿐 축구를 즐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독 슈틸리케, 그리고 태극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순천에 사시는 정주영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정주영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아침 맞네요. 네. 빠르네요. 네. 아,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진업 관련한 프리랜서고요. 네.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사진 관련된 일을 하시는 조합원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한 번 들으면은 많은 그 사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름도 별로 보지 않지만은 네. 돈은 별로 없고요. 네. 네. 지금 순천 지역도 오늘 그 아침 기온이 제법 서늘하죠? 서늘한 게 아니고 춥다 정도일까요? 네. 그 문을 못 열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저녁에 그 운동 나갈 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 입었는데 오늘부터는 반팔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긴팔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갔죠? 현재 기온은 몇 도나 됩니까? 현재 기온은 지금 정보로는 14도로 나오는데 14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실내니까 조금. 예, 실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낮 기온도 한 29도 나오는데.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체감 온도는. 네. 운전할 때. 네. 지금은 에어컨 안 틀어도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정도요. 네. 아, 오늘 하늘도 좀 쳐다보셨습니까? 날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순천 날씨는 다른 거로 비슷하고요. 네. 청명하다 할까요? 네. 좀 깔끔해요. 네. 깔끔하고 시원하고 청명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순천 분들의 마음, 전체적인 표정하고 똑같나요? 깔끔. 네, 그렇죠. 네. 구름 한 점 없습니까? 예, 순천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사는 동네라 해서. 네. 사람들 좀 마음이 좀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요. 네, 네. 아, 순천에 대한 그 애향심이 대단하신데요. 아니, 대단하진 않지만은, 사실이 그러니까요. 네. 순천에서 나고 자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몇 년을 사셨습니까? 잠깐 서울에서 좀 살았고요. 네. 거의 순천에서는 한 45년 살고 있습니다. 강산이 이제 4번 바뀌고 5번째 바뀔 때까지 지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 쭉 순천에서 사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딴 데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사진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순천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작품 사진들을 많이 남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작품 사진은 그 작가들이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작품은 다음에 좀 나이 들어서 할 생각이고요. 네. 지금 뭐 그냥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프로입니다. 아니 이제 뭐 결혼식 사진을 야외 촬영을 가면 아무래도 네. 순천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정말 포인트다라고 짚는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린데요. 네. 옛날에는 뭐 여러 곳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요. 순천 마녀. 순천만하고 국가정원이요. 국가정원요. 네, 순천만 정원 요번에 국가정원이라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은 뭐 사실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네. 거기만 가면은 뭐 다 해결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순천 갔다 오신 분들이 순천만 그쪽 그 정원을 비롯해서 예, 정말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는 순천에서 있는데 자라가지고 네. 사실 지금 순천만보다는 옛날이 더 좋아요. 개발되기 전에 순천만. 네, 개발되기 전이 더 좋고요. 네. 다른 데 사신 분들은 뭐 지금 오시면 좋겠지만은 네. 저희 순천처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생각은 네. 개발되기 전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좀 편안했고. 네. 가서 그냥 그 근처에서 식당에서. 예. 청둥오리 한 마리 시원한 국 먹고. 그 갈대밭을 걷는 기분. 네. 그런 기분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면은 너무 깔끔하고요. 네. 또 너무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순천에서 이제, 네네.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순천의 역사를 이제 잘 알고 계신데, 시간이 된다면 순천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벌써 끝났습니까? 저희가 인터뷰가 연결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짧게요? 네. 엊그제 제가 친구하고 술 한잔 했어요. 네. 오랜만에 서울서 온 친구였었는데. 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거 국민TV가 꼭 성공해야 되고. 네. 꼭 그냥 앞으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이유가 아니고. 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국민TV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의 역사죠.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뭐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는 이런 방송도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역사로 다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럼 됐으니까요. 네네. 뭐 잘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과 그 관심이 모아져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아마 탄탄하게 굴러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정주영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어제 오후 9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 여부를 타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회의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두 가지 사안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5인 이하 영세 사업장과 농업부문 등에 이를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은 오늘 오후 4시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계속 논의합니다. 여야가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내 남북국회 회담 개최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좀비 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 원, 퇴직연금 연 700만 원으로 이분화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어제 레바논에서 열린 G조 3차전에서 장현수의 페널티킥 골과 레바논의 자책골, 권창훈의 골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한 한국은 승점 9점으로 쿠웨이트와 동률이지만 골 득실에서 쿠웨이트에 1점 앞서면서 G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에서 4차전을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구름 많겠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조합원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이둘선 조합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과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둘선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영에 사는 이둘선 조합원입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침 출근 준비나 등교 준비로 바쁘실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통영에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통영에서는 홍준표 주민 소환 통영운동본부가 결성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통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정당, 그리고 학부모, 시민들이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둘선 조합원님께서는 이렇게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민소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맨 처음에는 작년 11월에 홍준표 도지사가 그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하고 난 이후 직후부터 무상급식 원래대로 하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 운동을 하다가 같이 하시는 분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거쳐서 주민소환으로 가자. 네. 주민소환만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주민소환 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거예요. 네. 혹시 자녀분이 그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한 명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급식비를 내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지금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가 하면 또 나름 또 긍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는 또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어서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그 도지사를 제가 주민소환 운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홍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 이렇게 주민소환 서명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막 그 세월호 얘기 같은 거 하시면서 뭐만 하는 도지사한테 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거의 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지 제 스스로 판단을 못하겠지만 거의 만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홍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네. 그냥 그 투표할 적에는 홍준표가 서울에서 힘께나 쓰던 양반이라는 거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경남도지사가 되면 경남에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실제로. 기대 심리로 홍준표 지사를 그렇죠. 뽑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에 홍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 전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됐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잘 몰랐대요. 네. 근데 이번에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그 사람이 진주의료원도 폐쇄시키고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고 네. 그리고 본인은 미국 가서 골프 치고 의회에서 영화 보고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도민들에게는 개가 짖는다는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 네.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네네. 어떤 학부모는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선거에서 절대 홍준표는 찍지 않을 것이며 네. 홍준표가 소속한 정당도 찍지 않을 것이고 네. 홍준표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절대 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때 이 사람들을 찍으려고 하는 자기 주위의 지인들에게 설득을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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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진주의료원 폐쇄 또 네. 더불어서 그 성완종 리스트에도 관련이 네. 돼 있어서 검찰 소환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대 심리 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홍준표 네. 지사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이렇게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남도지사는 그 보수 성향의 홍준표 지사를 뽑고 또 네. 교육감은 진보적인 박종훈 교육감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도지사는 그 보수 쪽 홍준표를 뽑고 교육감은 보수 진보 나누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진보 교육감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선택된 게 경남은 50세 이상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로 1번이면 무조건 뽑았던
어떤 후보를 보지 않고 정당이나 번호만 보고 뽑았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가 당선돼서 도지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교육감은 번호 없이 투표한 결과가 진보 교육감인 박정훈 교육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남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기존에 그 정책으로 내놓았던 교육 정책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그 행정을 해야 되는 도지사가 교육에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들에 있어서 그 홍준표 지사와 박정훈 교육감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산대첩 축제 기간 동안 그 축제장에 나가서 서명을 받았었는데, 거기 이제 한산대첩 축제는 통영시에서 후원하고 주최하는 행사거든요. 한산대첩 축제요? 예. 거기서 이제 서명받고 있는데 검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보안 요원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희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러시는데 저희는 엄마들 3명 나가 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막 그 위협을 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저희가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되게 겁을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래 애들 밥을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 뇌물 받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동물을 맡기겠냐고 하면서 와서 빨리 서명하라고 옆에 분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서명해 주시고 그런 일들. 호응이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노년층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주민 소환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홍준표를 주민 소환으로 도지사직에 그만두게 한다.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성공인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제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주민 소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 홍준표를 모르고 그냥 투표만 했던 사람들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후보를 보고 정책을 보고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홍준표가 도지사가 돼서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 소환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실질적으로 주민 소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서 홍준표가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게 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른 아침 연결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남에서 주민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경남만이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공공의료원이 폐쇄됐지만 지금은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고 계신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른 시간인데요. 거듭 연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참여하고 계신 이둘선 조합원 연결해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사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뉴스투데이 두 번째 인터뷰는 지난 25일 복지국가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개최했던 제안자 40인을 대표하고 계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입니다. 이상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이른 아침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 그리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에 복지국가 정당의 창당 제안하는데 앞장을 서셨어요. 네. 네, 좀 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행하지 않다면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그래도 경제 수준만큼 높다면 아마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저희들이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지난 8년 동안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복지국가 운동을 해왔는데요. 네. 그 지난 8년 동안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나빠진 겁니다. 양극화, 민생 불안으로 국민이 엄청나게 불행해져 버렸는데 재벌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엄청나게 더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지금 그 노인들이 현대판 고려장의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지나치게 낡았기 때문에 네. 정치가 경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하고 아파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싱크탱크로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대안을 내놓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지난 8년 동안 추구라고 해봤는데 네. 상황이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면으로 한국의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정치의 불판을 바꾸는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가지고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 내지는 실천가 약 40명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기치하에 네.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시민운동을 8년 동안 하시다가 한계를 느끼셔서 제도권으로 진입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네. 복지국가 정당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신데 네, 기존의 정당도 지금 많이 있고 사실 네. 기성 정치 질서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참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 거대 양당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계파의 보수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고 하는 낡은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세력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질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자제라고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그래서 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걸 깨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깨는 방법은 오로지 저희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국민과 함께 한번 도전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 이게 저희들은 이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제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낡은 정치의 한 축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에게 어떻게 잘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누리당이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행의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그 정당에 들어가서 복지 정책을 펴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정당을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역할을 지난번에 8년 동안 제가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라고 하는 담론을 처음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시켰던 이제 그런 성과가 있는 단체인데요. 네. 저희들이 지난 8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오면서 진보 정당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제시해서 진보 정당이 이것을 많이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의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1야당도 당헌에 보편적 복지 그리고 복지국가를 삽입했는데요. 그렇게 된 게 이제 2010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노력을 투입해서 된 건데요. 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가치와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정치 의제로 다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낡은 정치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와 패거리 중심의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고 하는 이런 낡은 정치 질서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이 정치 질서를 깨지 않고서는 어떤 가치나 정책이 스며들 여지가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 8년 동안에 저희들이 경험해서 입증된 거죠. 네.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진보 정당들인데요. 진보 정당들은 굉장히 올바른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낡은 정치의 질서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데 과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네네. 기성의 정치, 낡은 정치 질서를 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당 이름은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복지국가라고 하는 저희들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의 흐름, 정책의 패키지를 이제 앞으로 내놓으면서 여기에 가장 걸맞는 정당 이름이 뭔지는 국민들께 앞으로 여쭤보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대선에서 총선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8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여당이나 야당 쪽에 복지 정책에 관련돼서 자문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복지 정당을 만드신다면 네. 기존의 이런 여야당의 정당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존의 여야 정당들과
정책적으로도 아마 차별할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이죠. 기존의 여야 정당들이 무슨 화려한 정책을 이야기했던 간에 그것을 안 지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로 모든 공약들이 나올 만한 그런 다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거의 다 나와버렸는데 문제는 이걸 하나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정책과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건데 그게 바로 저희들은 지금의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유럽식, 북유럽식과 그리고 독일과 같은 중부 유럽식의 이런 선진화된 복지국가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그 정당 명부제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기성 정치권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선거구제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시민운동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당제가 되기가 쉽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수차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국가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일식 선거제도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은 그걸 지금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바깥에 어떤 제3의 힘이 들어가서 이 구도를 깨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존의 정치 선거제도 하에서 다당제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요즘 좀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제1야당을 불신하는 그래서 호남에서 이 다당의 구조가 가능해지는 질서를 허용할 것 같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치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목표는 바로 선거제도를 개편해가지고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여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선거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는 정치 질서도 합의제로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 질서도 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렇게 통합된 새로운 어떤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 9월 1일 광주를 시작으로 7일 제주를 거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지역성 설명회를 열고 계신데요. 광주와 제주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신문들뿐만 아니라 방송 3사에서도 다 저희들의 소식을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더 잘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고 이걸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내부적인 역량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총선이 다자간 구도로 전개될 텐데 지금 진보적인 정당들이 많이 해쳐 모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 통합 하는 그런 통합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그 속에 참여하실 것인지 어떻게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정치의 질서에 거대 양당이 있고 이 거대 양당이 낡은 정치 질서를 지난 20년 동안 더 강고하게 구축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깨기 위해서 그 질서 속에서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모임 정당에는 참여를 지금 일단 유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거대 양당들이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기성의 낡은 정치 틀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불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상희 대표님께서 오늘 자주 등장하시는 게 낡은 정치 질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쓰고 계신데요. 내일 그 대전에서 창당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전 11시에. 네.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지역 설명회인데요.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대전 설명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대전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대전 시민들과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복지국가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2016년도 4월 13일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정당을 조직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듯한데 네. 마지막으로 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10일인데요. 내일이면 최대한 이번 달 내로 저희들이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조직체로서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아야 이제 우리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정치 신인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도 또 우리에게 동의한다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이 올라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중에 가급적이면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말쯤에는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창당을 완료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이제 모든 지역의 후보를 다 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와 관련되신 분만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제 성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을 지난 8년 동안 계속 우리가 제출하면서 이걸 업그레이드 해왔는데요. 저희들의 논리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와 복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내는 기존의 모든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를 통합시킨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경제와 복지 전체를 포괄하는 우리 국민의 민생을 좋게 하고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하나의 협소한 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이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넓은 범위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그런 인식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복지국가 정당 건설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낡은 정치 틀을 깨는 그런 큰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낡은 정치 반드시 이 불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개최했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였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645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0조 1천억 원이 증가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38.5%에서 40.1%로 높아집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주수는 내년에 37조 원 적자가 나게 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가 채무를 40% 초반에서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측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개혁과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를 도입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부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태에 있고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살아서 역사를 쓸 것이요. 이 나라의 간신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쳐놓고 황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나는 분명 살아서 모든 것을 역사에 남길 것이요. 그리고 사마천은 훗날 역사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사기입니다. 국정교과서 채택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제2의 사마천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지혜 PD, 진행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뉴스투데이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